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좀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조금 다르다는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요. 경제 토크 김한진 박사님과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그러게요. 뭐 이번엔 좀 세게 뭐 미리 예고까지 하면서 나오고 전방위적인 대책들을 쓰는데요. 일단은 이런 대규모 경기 부양 금리나 뭐 부동산 쓰는 이유들은 뭡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도 안 좋다는 건가요? 미국도 이제 좀 혼란스러우니까 뭐 차제 미국도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 기회를 이용해 보자는 건가요? 시진핑이 사면임하기 위한 건가요? 뭔가요? 글쎄요, 뭐 속사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네.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지 않을까 그런 통계를 아마 접하면서 네. 경제 문제가 조금 그 중국의 지도부에 대한 신뢰 문제, 네.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뭐 체제 유지 문제,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조금 위협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5%를 사수하기 위한 어떤 그 대책들을 막 꺼내놓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23일, 24일, 25일 뭐 네. 종합 선물 세트를 내놨는데 굉장히 뭐 파격적인 조치들이고 일단 통화 정책에서 한 네. 1조 위안 푸는 걸로 이제 지금 그동안 미국이 이제 됐고, 금리 사실 안 내릴 때도 중국은 금리 내렸잖아요. 찔끔찔끔 내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찔끔찔끔. 미국 향 내리니까 그만큼 룸이 좀 생긴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이번에는 저는 계획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믹스로 해서 폴리시 믹스로 해서 조금 물론 이제 미국이 내려서 조금 여유도 생겼지만 환율 측면에서도 그걸 떠나서 일단 재정 정책을 염두에 두고 통화 정책을 네. 먼저 24일 날 때렸는데 그게 네. 이제 한 1조 위안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뭐 기관과 상장 기업에 8천억 위안을 이제 대출하고 이제 뭐 주식 시장 무조건 살려라라고 이제 약간 뭐 이제 그런 거는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고 뭐 그냥 뭐 주식 부양책이나 쓸 건가 보다라고 했는데 네. 월가에서 돈 얘기는 재정 정책이 곧 나온다라고 이제 바로 그날 나오면서 그 다음 날 이제 항생 지수 또 뭐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많이 뛰었죠. 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MLF 기준금리격인 1년 중기 대출 금리를 30bp나 했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경제 공작회의인가요? 정치국 회의 9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시진핑이 직접 나와가지고 5%의 걸림돌이 되는 거 다 치워버려. 이제 그런 표현을 네. 쓰면서 성장의 걸림돌을 다 치운다. 라면서 이제 파격적으로 2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했는데 본인은 아니겠죠. 네. 뭐 성장의 걸림돌 제가 위험한 말을 해가지고 사실 예. 중국 입고 못할 이러다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잘못하면 못하십니다. 그래서 2조 위안을 발행해서 1조는 이제 민간의 이제 네. 보조금, 네. 가계 보조금으로 쓰고 1조는 이제 부동산 부양을 썼는데 부양에 쓰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동산 부양은 사실은 연초만 해도 집 사서 투기하는 것은 죄악이 그렇죠. 네. 그런 중국 지도부의 기조하고는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러면서 상해, 광주, 심천 세 개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다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신호를 지난 26일 날 이제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아울러서 앞으로도 더 재정을 풀 수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한 3조 위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조 원 좀 안 되겠네요. 그 돈 플러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 10조 위안까지도 또 더 추가로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 현재 언론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10조 위안이면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지금 중국의 GDP가 한 18조 전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조 위안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망가졌을 때 이제 중국도 망가졌는데 그래서 2008년 중반 정도에 펼친 게 한 4조 위안이었거든요. 그때 재정 통화 정책 합쳐서
지금은 GDP가 지금 그때보다 2배입니다. 그때는 한 10조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0조 달러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조 달러에 4조를 풀었는데 지금은 20조 달러의 GDP에 한 10조 정도를 풀면 2008년 금융위기 비율로 보면 더 많은 급 거죠. 정도 거의 이제 거의 근처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이번에 경기를 무조건 살릴 거야라는 쪽에 이제 강력한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살아났느냐 이거는 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일단은 뭐 돈이 깡패잖아요.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그래서 주식시장은 일단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해 지수가 뭐 CSI 300 기준으로 지금 2022년인가요? 고점 찍고 거기서 한 5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 조치로 2주 만에 지금 오늘까지 올랐으니까 오늘은 장이 안 올렸죠. 뭐 전날 항상 올랐죠. 전날 뭐 하루에 8%가 올랐으니까 그죠? 그 전에 한 10%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요? 총 2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해 지수는 25% 올랐고 오늘 홍콩은 거래됐기 때문에 합치면 한 50%, 30% 바닥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전에도 그런 부양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주 세게 먼저 통화 정책을 꺼냈고 시장은 항상 뭔가 더 기댈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재정 정책도 이제 내놓겠구나. 그걸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군요. 네, 그러면 그런 중국의 과감한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중국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을까? 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역할, 우리 경제나 기업 측면에서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은 어쨌든 그래도 본인들이 뭐 항상 뭐 최근에는 뭐 5% 언저리 성장하는데 뭐 해마다 중간에 보면 야 어렵다 하더라도 끝날 때는 얼추 맞추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제대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지표가 틀렸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네. 그러면 뭐 올해도 최소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지금 남은 4분기에 한 2조 위안 정도를 더 푼다고 가정했을 때 총 통화재정정책 합쳐서 5조 위안 정도라고 한다면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 0.2%포인트 정도 업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당초 한 4.5에서 4.7 정도 봤던 이제 경제 성장률이 5% 정도를 또 가까이 달성하거나 뭐 어쨌든 통계적으로 5%를 달성하는 걸로 하거나 그런 정도로 끝날 것 같고요. 이 재정 정책이 조금 더 추가로 앞으로 한 5조 위안 정도 더 추가로 4분기하고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나온다면 내년과 후년 경제 성장률은 한 0.5%포인트 정도 이상 성장을 업시키는 GDP를 업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초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한 4.5% 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높은 5%도 내년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도 뭐 어렵죠. 사실 인구도 줄고 있고 그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뭐 부동산 문제 여전하고 그죠? 또 미국의 중국 대립이 계속되고 자본 이탈도 계속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중국의 이런 경기 부양이 거창하게 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이전만큼 예전에야 사실은 값비싼 제품들을 공급하면서 어쨌든 좀 전 세계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또 중국 경제가 살면서 글로벌 어떤 원자재 블랙홀 돼서 원자재 가격도 막 올리고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미국하고 척져 있고 뭐 유럽을 좀 뚫으려고 하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고 이머징 국가들 돈 퍼줬는데 뭐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부양책 효과는 자국 경제를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지만 세계 경제를 붐업시킨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투자와 생산에 집중하기보다는 남아도는 재고, 과잉 투자의 후유증을 조금 빨리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비와 부동산의 재고 소진, 재고 해소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집을 짓는 정책이 아니고
공장을 세우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잠깐 뭐 굴이라든지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그 중국 수요의 증가로 인한 시세의 지속 가능성과 말씀하셨던 다른 나라에 조금 그 베니핏을 주는 낙수 효과를 주는 부분은 이번 정책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중국 소비도 조금 뭐 중국 내수 기업들의 초점을 두겠죠. 예. 자국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렇죠. 일자리를 조금 업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변국들에 주는 조금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옆에서 그냥 좀 묻어가면서 그냥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말씀한 거 들어보면 우리 경제도 뭐 그 낙수 효과를 뭐 전처럼 중국이 막 인프라 투자해서 우리가 굴삭기 팔고 소재 팔고 뭐 이러기는 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중국과 관련된 소비재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 산업재라든지 뭐 좀 소재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좀 레거시 네. 제조업에서는 그렇게 큰 수혜가 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뭐 주고 싶어도 지금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조금 밀어내기 수출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커머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전 세계 경제에 조금 뭐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자국이 일단은 뭐 살고 보자라는 그런 정책이 우선되기 때문에 좀 특히 우리나라에 조금 관련된 업종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수혜를 받는 업종이.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소재나 뭐 건설 인프라 이런 것보다는 역시 뭐 소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네. 소비재 포커스를 네. 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도 뭐 중국 소비재 좋은 소비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예. 또 뭐 업종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수혜를 못 받더라도 중국 경제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뭐 반짝이라도 살아나는 또 중국 증시가 조금 호황을 보이면 사실은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증시와 한국 경제, 한국 증시를 조금 동일시 보기 때문에 동아시아권 지역에서 같이 움직이는 국가를 보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도 좀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에 조금 상당히 그 공매도를 많이 해서 다시 쇼커버링을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덕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매수세도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기대 섞인 네. 예측도 좀 해봅니다. 1차적으로 가장 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얘기했던 게 화장품이고요. 네. 중국의 이용기기, 화장품, 예. 치과 의료, 네. 의료 네, 의류. 업체들 좀 움직이기 네. 시작하고요. 근데 그리고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게 그 시장에 관심이죠. 누구는 사석에서 들은 데 얘기인데 바이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바이오가 중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중국도 미국도 견제를 그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중국이 요거 이제 약간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신약 개발 이런 건 안 되니까 글로벌리 중국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러면서 우리 예전에 보면 이 뭐라 그러죠? 그 줄기세포 같은 거, 네, 생체 네. 이런 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규제 때문에 윤리적 규제 때문에 못 하잖아요. 중국은 규제고 뭐고 됐고요. 하라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안 하는 걸 치고 나갈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국내 이런 줄기세포나 이런 기업들도 잘 봐야 된다. 누가 얘기를 하셔서 또 들을 땐 솔깃하잖아요. 네,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조금이라도 좋아지면서 우리에게 좋아질 섹터를 받고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좀 이른가요? 이러면 그 전에 우리가 서학개미 전에 사실은 중국 증시 열리면서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꽤 투자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그럼요. 아마 뭐 다 지쳐갖고 나왔을 거예요, 그죠? 성강통, 후강통.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중국 증시가 이렇게 벌써 지금 오른 게 20% 25%면 뭐 인덱스 투자 같은 거는 중국 증시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번 2008년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양책 효과 플러스 알파로 그래도 한 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상해 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잘하면 그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뭐 중간에 조금 뭐 덜컹거림은 있겠습니다만은 뭐 주가가 뭐 직선으로 오르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도 하지만 뭐 조금만 40-50% 정도는 바닥에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아직도 조금 상승 여력은 남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전략이지. 중국 시장을 뭐 기업마다 다르겠습니다. 바이올드 할 수는 없는데. 중국은 뭐 기업 중심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음. 기술주 쪽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 그 지도부에서 상당히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크 기업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반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국영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위 종합지수보다는 CSI 300이라든지 좀 기술주 중심의 지수 혹은 ETF도 이제 테크가 들어가는 좀 많이 오릅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테크 중심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이번 중국의 부양책이 중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을 조금 닮아가는 그러한 수순 아닌가. 그러니까 상당히 생산적인 부분에 이게 조금 정책에 엣지를 둬야 되는데 지금은 비생산적이고 과잉된 부동산을 조금 살리기 위한 그런 단기 처방. 그리고 휘발성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도한 재정 적자. 지금 중국의 중앙 정부 적자가 GDP의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 부채도 올해를 기점으로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 매크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좀 궁여지책이며 고육지책인데 결국에는 정권의 욕심이 낳은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번 정책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와 투자 전략 김한진 박사님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